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여전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려 촘촘한 안전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방류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정부 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1+2를 100이라고 하는 세력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 오염수 관련 야당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한 다음 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5배가량 대폭 늘리겠다는 겁니다. 안전 감시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국산 수산물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동시에 국민 불안도 불식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과 정부의 기조에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세를 정치 선동으로 깎아내리며 불안감 조장으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우리 국민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우리 사회를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우리가 늘 평소에 즐기는 식탁 가지고서 더 이상 장난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방류 저지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정부의 잘잘못을 따져 묻겠다는 겁니다. 모든 권한과 책임을 총동원해서 일본 정부가 강행하고 윤석열 정부가 방조한 해양 투기를 반드시 중단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여권이 반대하더라도 과반 의석의 힘을 바탕으로 오염수 관련 특별안전조치 4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방류 반대를 촉구하는 국내외 여론전도 강화할 예정이라 정부 여당과의 신경전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국회는 오늘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운영위에는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 김종철 경호처 차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최근 방류를 시작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여야는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후속 대책을 두고 엇갈린 행보를 이어갑니다. 국민의힘은 수협중앙회와 급식업체가 참석하는 협약식을 열고 국내산 수산물 소비 확대 방안을 논의하면서 수산물 안전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전남 목포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정부가 오염수에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방류 저지를 거듭 촉구하는 여론전에 나섭니다. 육군사관학교와 국방부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움직임에 보훈단체들이 장군의 유해가 묻힌 대전 현충원에 모여 이전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가족묘소 참배를 온 유공자의 후손들도 여당 출신 지역 정치인도 흉상 이전에 대한 우려와 반발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광복회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등 보훈단체 회원들이 홍범도 장군 유해가 안장된 국립대전 현충원 묘역에 모였습니다. 국방부를 향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오히려 흉상 철거 강행이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반민족 행위임을 명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도 선양하는 게 부족한데 이렇게까지 폄훼시켜가면서 하는 것은 정말 그 독립운동가들한테 독립전쟁 영웅들한테 우리 선조들한테 정말 못할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충원 참배객들도 대부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공자의 후손이 볼 때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쓴 영웅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걸
철거해서 다른 데로 옮긴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국민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짜증나고 너무너무 열받고 그렇습니다. 비용은 비용대로 들여가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자리에 그냥 편안하게 모셔주면 국민들도 좋고, 돌아가신 분이 진짜 지하에서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지금 나올 판이에요. 여당 소속 지역 정치인도 우려를 넘어 반대의 뜻을 내놨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개인 SNS에 이어 언론 인터뷰에서도 철진한 이념 논쟁으로 영웅을 2번 죽이는 신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문제화된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가입 이력을 두고는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 건국을 하고 6.25 전쟁과 이게 맞물려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예. 그 전에 그런 공산당 가입의 그런 전력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봐요. 흉상 이전을 두고 논쟁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전 장소로 거론된 독립기념관은 아직 국방부로부터 공식적인 이전 요청을 받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두고 여당인 만큼 정부의 입장을 존중해가며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친 뒤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어제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던 만큼 윤 원내대표의 발언도 흉상 이전 쪽에 무게를 실은 답변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와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못할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국립대전현충원 내 홍범도 장군 묘역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해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이념전쟁을 선동하기 위해 독립전쟁 영웅을 부관참시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이 홍 장군의 훈장을 수여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홍범도함을 명명하며 기린 상황에 정치적 책략을 도모하기 위해 홍 장군 흉상을 제거하고 서훈을 조사하는 황당무계한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잼버리 파행을 계기로 새만금 SOC 예산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각 부처가 올린 새만금 SOC 예산이 75% 삭감됐습니다. 1,500억 원만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는데 전북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은 기자입니다. 새만금 SOC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국비 8,077억 원 투입 예정인 국제공항입니다. 국토균형발전과 잼버리를 이유로 2019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고 내년에 착공해 2029년 개항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예정지인 수라갯벌 보존을 촉구하고 있고 사업성도 의문입니다. 1.35km 떨어진 곳에 미군이 활주로를 관리하고 있는 군산공항이 있고 위로는 청주공항, 아래로는 광주공항, 무안공항이 있습니다. 인근 전주와 익산에는 KTX 역도 있습니다. 당시에 사전 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 평가 0.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거대한 적자 내는 다른 지역 공항들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부처 반영액 580억 원 가운데 잔여 설계비 66억 원만 반영했습니다. 새만금 전주고속도로와 신항만 예산도 대폭 삭감해 각 부처가 올린 6,600억 원대 새만금 SOC 예산을 1,500억 원으로 75% 삭감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은 잼버리와 무관하게 30여 년간 국가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온 사업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예산 편성의 원칙과 기준이 무시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전북도는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동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회에서 예산을 살려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고 국토부도 타당성과 균형 발전 정책 효과가 적정한지 점검하겠다고 밝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 9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예산 증가율입니다. 앞선 문재인 정부의 예산 증가율이 8에서 9%대를 넘나들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정부는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으로 재검토해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폐지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예산으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고 미래 세대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책임 있는 예산이라고 호평했습니다. 강민국 수석 대변인의 논평에서 총 지출 656조 9천억 원 규모의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 보조금과 이권 카르텔 예산을 삭감해 확보된 예산은 꼭 필요한 약자 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쓰일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앞둔 시기에도 재정 포퓰리즘은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656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복지부동이 반영된 예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곡간 수입은 거덜내고 있고 약속한 재정 준칙은 지키지도 않으며 미래 대비 투자나 민생사업 예산도 사실상 줄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상 초유로 전년보다 총 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편성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대규모 감세 기조에 따라 세입기관이 훼손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우리 법원이 결론 내리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규탄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 방안 등 관련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가 대법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피해자가 죽길 바라는 것인지 일본 눈치를 보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손팻말도 등장했습니다. 대법원의 직무유기 규탄한다. 김정주 할머니 등은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9건에 대해 대법원이 5년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과 쟁점이 같은데도 차일피일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양영수, 김재림 할머니 등 일부 피해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끝내보지 못하고 고령으로 잇따라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도 우리 죽기만 바래냐. 우리는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죽을 줄 내일 죽을 줄 모르니까 일본에서 사죄하고 보상해라 하는 소리가 만날 그 소리였지요. 김 할머니 등은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 현금화 사건도 대법원이 신속히 판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2018년 승소 판결을 근거로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지만 기업들이 거듭 불복하면서 사건은 1년 넘게 대법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이 정부는 일본 대신 우리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피해를 대신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의 명확한 반대 의사로 변제안은 공탁 과정부터 줄줄이 막혔고 정부의 이의 신청도 재판부에서 잇따라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불복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결국 공은 또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처음 출근한 이균용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진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제동원 관련해서 제3자 변제 공탁도 계속해서 거부되고 있고 거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 아닌데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뚜렷한 보수 성향의 대표적인 지일파로 꼽히는 만큼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이 후보자 입장이 국회 인사청문 과정은 물론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홍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임명 동의안을 보면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30여 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두루 담당하며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온 정통 법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법원장은 국회가 동의해야 임명할 수 있는데 여야는 조만간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49제인 다음 달 4일 전국 교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전국 시도교육감과 간담회를 열고 자제를 호소했는데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부의 대응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다고 우려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위법한 집단 행동은 그간의 진정성과 노력을 헛되게 할 우려가 있으며 교권 회복을 위해 사회적으로 형성되었던 공감대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위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4일을 교육공동체 회복 및 공교육을 성찰하는 날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만 명의 교사가 9월 4일의 집회에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교육부가 이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을 천명해서 자칫 교육 현장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을 염려하게 됩니다. 분당 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이 몰던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뒤 25일 만에 안타깝게 숨진 피해자 고 김혜빈 씨 빈소에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혜빈 씨 유족들은 피의자 최원종보다 피해자인 김혜빈 씨가 더 알려지고 기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인의 이름과 영정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유족들은 최원종의 범죄가 테러와 다름없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과 더불어 충분한 피해자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든 채 복도를 서성이다가 교사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중학교 1학년 A군을 위험물 소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그제 낮 12시 반쯤 등교할 때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복도를 서성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발견한 교사들이 A군을 제지하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학교 선배 지인에게서 협박을 받아 신변의 위협을 느껴 보호용으로 흉기를 소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흉기를 목에 건 채 지하철에 탑승한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철도 안전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흉기를 목에 걸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가 흉기를 이용해 다른 승객들에게 직접적인 협박이나 위협을 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데요. 이 보험 가입으로 수억 원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보험 설계사를 믿고 맡긴 게 화근이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에 사는 60대 A씨 부부가 지난 2011년부터 가입과 해지를 반복한 보험은 모두 26건. 더 좋은 상품이 나왔고 혜택을 더 받게 해주겠다는 하나생명 소속 보험 설계사 강모 씨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새로 가입한 보험료는 기존 보험 중도 인출금과 해지 환급금으로 돌려막았는데 지난 2020년부터 매월 보험료로 500만 원 넘게 나갔습니다. 결국 A씨 부부는 1억 원이 넘는 금전적 손해를 입고 보험 대부분을 해지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보험을 들어도 2년 있다 해약을 하고 하더라도 손해가 아니다라고 지금 계속 사기성 어떤 궤변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속아서 그렇게 보험을 계속 들은 겁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B씨 역시 비슷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전 신한라이프 소속 보험 설계사 김모 씨가 저축성 보험이라며 A씨에게 판매한 보험은 모두 22건. 하지만 18건이 종신보험이었고 자신도 모르게 가입과 해지를 반복하는 사이 월 보험료가 무려 1,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낸 보험료가 4억 원에 달하는데 남은 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설계사 김 씨는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이라며 판매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를 개인적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보험사 측에 알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회사들에게 말해서 취소는 못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아예 제가 이제 직업을 잃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건데요. 피해자 모두 보험 관련 전문 지식이 없었고 10년 넘게 알고 지낸 보험 설계사를 전적으로 믿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일부 보험은 청약서를 보지도 못했고 자필 서명한 기억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 때마다 보험사에서 걸려오는 전화 때문, 자필 서명을 했고 중요 내용을 설명들었다는 질문에 설계사의 요청대로 모두 예라고 대답한 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사들은 정상 계약이라며 보험 취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더 추가로 피해를 하고 있는 거고. 아는 사람 믿고 10년 넘게 쏟아부은 보험료. 혜택은 없고 수억 원 손해만 남았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피해자들은 보험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보험 계약서에 대필 서명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금융감독원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이어서 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내가 가입한 하나생명 보험 26건 가운데 무려 9건에서 대필 서명이 의심된다고 밝힌 A씨. 문서 감정원에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같은 사람 필적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서명이 다르게 돼 있는 보험들이 많이 있고 금감원의 민원 상담 시에도 연합보험 같은 거는 그 적합성 원칙에 대한 설문지라든지 이런 게 가라 사인이 돼 있거나 뭐 했을 경우에는 계약이 원칙 무효가 된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10년 넘게 4억 원 가까운 보험료를 낸 B씨도 서명한 기억조차 없고 대필 서명이 의심되는 보험이 수두룩합니다. 이를 근거로 A씨와 B씨는 각각 하나생명과 신한라이프 측에 보험 계약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 한방을 담보로 가는 계약자끼리 상의할 때만 문제가 있는 거지. 계약자끼리 보험자가 동의되는 경우에는 서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적 효력이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금감원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마찬가지 보험 계약 취소 가능 기간인 3개월이 지났다며 법원을 찾아가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금감원만큼은 믿었거든요. 하나생명이야 셀프 조사를 한다고 뭐 해서 감사한다고 하지만은 금감원마저 이거를 면죄부를 주는 이런 그 회신을 하나생명 회신 그대로예요. A씨와 B씨는 결국 보험사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보험 설계사 불법 행위도 문제지만 이를 방관한 보험사 측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금융상품 판매 대리인이나 중개인이 위법 행위로 인해서 소비자한테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을 같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회사가 어떤 자기 책임이나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거를 회사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회사도 공동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설계사들이 상품 정보나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것을 보험 불안전 판매라고 합니다. 불안전 판매는 매년 줄고 있지만 피해 건수는 여전히 적지 않은 상황.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피해로 인정된 보험 불안전 판매는 모두 13만 8천 건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경찰청이 다음 달 1일부터 교통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시간대마다 다르게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시속 30km인데 어린이 사고 위험이 낮고 또 통행량도 적은 심야 시간대에는 기준을 시속 40km에서 50km까지 높일 방침입니다. 반대로 제한 속도가 40km에서 50km 사이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교통 안전을 위해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일시 하향합니다. 구체적인 시간대는 지역 상황에 맞춰 설정할 계획입니다. 영국 외무장관이 고위 관료로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중국을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극도로 악화된 두 나라 간 관계 정상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류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영국 고위 관료로서 방문은 2018년 제레미 헌트 외무장관 이후 처음입니다. 중국은 공동 관심사인 국제, 지역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소통할 것이라면서 관계 발전에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希望英方同中方一道，秉持相互尊重的精神，深入交流，增进理解，推动中英关系稳定发展。 클레벌리 장관은 외교부 명의의 성명에서 여러 이슈에서 중국과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계의 중요한 문제를 중국 없이 풀 수 없다며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국은 그동안 홍콩과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등으로 중국과 악화일로로 치닫다 순핵 총리가 들어서면서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레벌리 장관의 이번 방중은 정치적 대화를 넘어 경제 교류 확대로 이어지는 관계 정상화의 신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영국은 다음 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국제 서비스 무역 교역회에 100개에 가까운 기업과 기구들을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We really do hope that we can boost UK-China services trade for the mutual benefits of both of our countries. 영국 총리실은 다음 달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순핵 총리와 시진핑 주석 간의 회동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 두 나라 간 관계 정상화는 가시화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산사태나 침수 등 추가적인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시설물 점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주로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보라색의 강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 영남 내륙과 전남 남해안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5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경남 하동과 전남 광양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 영남 서부 내륙과 전남,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경남 많은 곳에 150mm 이상, 경북 서부와 전남 동부에도 12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고요. 충북과 전북에도 최고 8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리며 무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 광주가 25도, 대전은 2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오늘 밤사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남부와 제주도는 주 후반까지도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또 당분간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는데요.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허위 조작과 선전선동으로 사회를 교란시키며 결코 멈추지 않을 거라고 직격했습니다. 방향과 철학이 중요하다며 연일 이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다음 달 임기를 시작하는 민주평통 간부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은 자유민주주의가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 속에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고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도 이를 지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기적 이념에 입각한 공산 전체주의는 생존을 위해 가짜뉴스를 뿌린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전날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도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건 이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현재 좌표가 어딘지 알아야만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철진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고 우리 당은 이념보다는 실용이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이런 철학과 방향성 없이 실용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 5월 국무위원들에게 정확한 노선을 강조했는데 최근엔 공개 발언으로 이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념이고 우리 민족이 그 증거라고 해석했습니다. 똑같은 DNA를 가진 민족인데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발전했고 다른 쪽은 세습 독재와 통제 경제를 택해 나락으로 떨어졌다면서 그런데도 이념을 말하지 않을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도 헌법 가치나 정체성 면에서 무엇이 옳은지 생각해보자 원칙을 가지고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련 공산당원인 홍 장군의 흉상을 투철한 대적관이 필수인 육군사관학교에 두는 게 맞느냐는 취지입니다. 총선을 7개월 앞둔 예민한 시점, 역사, 이념 논쟁은 정치적 손해라는 여권 내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선명한 노선이 어떤 나비 효과가 될지 반신반의 지켜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도모하지는 못할 망정 끊임없이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국립대전현충원 내 홍범도 장군 묘역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나온 언론과 야당이 24시간 정부 욕만 한다는 등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 갈라치기를 통해 국익과 국민의 삶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반헌법, 반국가적 행태로 규정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중단시킬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정율성 공원은 단순한 이념 논쟁이 아니라 어떤 역사를 기릴 것인지를 묻는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사업에 세금이 쓰여선 안 된다며 행정안전부와 보훈비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법령 검토 등을 통해 광주시의 무책임한 사업 추진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앞서 한 차례 무산됐던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를 결론 짓습니다. 윤리특위는 소위 차원의 4번째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무기명 투표에 붙일 예정입니다.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징계안은 전체 회의에 상정됩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에 따라 명절 때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한도가 3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달 추석부터 적용되는데 이번부터는 5만 원을 상한으로 기프티콘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달라진 내용을 이승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직자 선물 액수를 제한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선물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어난 게 핵심입니다.
특히 설날과 추석 명절 땐 30만 원으로 상한액이 2배 높아집니다. 단 정해진 기간에 농수산물에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기준으로 24일 전부터 이후 5일까지가 원칙입니다. 이번 추석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한우와 굴비, 전복, 김 같은 농수산물과 홍삼, 젓갈, 참기름 등 농수산물 가공품은 30만 원까지, 나머지 물품은 5만 원까지입니다. 태풍, 가뭄 등과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고물가와 수요 급감 등 이중, 삼중고에 힘들어하는 농, 축, 수산업계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계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프티콘도 이번 명절부터 5만 원까지 가능한데 규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똑같은 커피 쿠폰이라도 상품 이름만 적힌 건 선물로 보낼 수 있지만 금액만 적힌 건 안 됩니다. 상품 이름과 액수가 같이 적힌 건 괜찮습니다. 영화와 연극, 스포츠 등 문화 관람권도 최대 5만 원까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농수산 상품권은 일반 물품과 마찬가지로 한도가 최대 30만 원입니다. 하지만 치킨 쿠폰은 5만 원까지만 허용됩니다. 백화점과 문화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금액이 적힌 상품권은 금지됩니다. 완화가 검토됐던 식사비 한도 3만 원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민감하고 첨예하기 때문에 좀 더 국민들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모니터링해서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시점이 되면 다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선물 가격을 올리는 것이 김영란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침체한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조치라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주택구입자금 주택담보대출 대상자를 무주택 세대로 제한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오늘부터 주택구입자금 주택담보대출 대상자 조건을 기존 세대 합산 기준 무주택, 1주택 또는 2주택 세대에서 세대 합산 기준 무주택 세대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의 세대 합산 기준 1주택 세대 조건이 유지됩니다. 어제 하루 경북 지역 곳곳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보다 이른 새벽 5시 20분쯤에는 경북 예천군 효자면에서 60대 주민 B씨가 60대 이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또 경북 구미시 형곡동에서는 새벽 0시 40분쯤 30대 남성 C씨가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이들 3명에게 각각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들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어제 협박과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살인 예고 글로 112 신고가 수십 건 들어와 경찰력이 동원되는 등 치안 활동에 차질이 생겼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했습니다. 대한테니스협회장이 협회로 들어가야 할 돈을 별도 법인을 통해 관리하고 여러 수상한 계약을 주도했다는 의혹, YTN이 최근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중점적으로 조사에 나선 건 대한테니스협회장의 각종 배임 의혹입니다. YTN 보도와 협회 요청에서 받은 해명 자료를 토대로 사건 기록 정리를 마쳤고 전현직 협회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명단 작성을 끝냈습니다. 협회 수익이 정의근 협회장이 만든 사단법인 한국주니어테니스 육성 후원으로 흘러간 정황이 드러난 만큼 스포츠윤리센터는 가능한 빨리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보도가 되어 관련된 내용이 드러난 만큼 최대한 조사를 빨리 진행하여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협회 회계장부를 분석하고 별도 법인의 계좌를 들여다보기 위해 경찰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의균 대한테니스협회장은 YTN 보도 이후 반박 자료를 냈지만 협회 내부에서도 이 자료 곳곳에 오류를 지적하는 등 의혹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 최근 육군사관학교 테니스 코트 사업과 관련해 채무 불이행으로 협회 통장이 또다시 압류당하는 등 대한테니스협회 행정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입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오늘 긴급 이사회와 대의원 간담회를 차례로 여는데 협회 정상화를 위한 마땅한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가상화폐 상장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정 가상화폐를 빗썸코리아에 상장해주는 대가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씨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안 씨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상장 담당 직원과 공모해 가상화폐 상장을 빌미로 특정 업체에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 반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군인 7만 명가량이 숨진 것으로 추산되는데 영토 수복을 위한 대반격 이후 사망자가 4배나 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군복 차림의 청년들 사진이 한쪽 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앞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헌화합니다. 독립과 주권, 영토 보존을 위해 희생된 이들을 기리는 수호자 추모의 날입니다. Незалежність України, свободу для усіх наших людей, цілісність України, право України бути серед вільних націй. 지난해 2월 러시아가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킨 지 18개월이 지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식 사상자 수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뉴욕타임스는 숨진 군인이 7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이 최대 17,000여 명 사망으로 추산했던 넉 달 전보다 4배 늘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영토 수복을 위한 반격에 나선 이후 사망자가 빠르게 늘었다는 분석이 따릅니다. На жаль, кількість смертей вже дуже завелика, але кожна смерть – біль, відчувається біль. Непоправні втрати, цвіт нації гине, молодий. 무고한 민간인 사망자는 9,100여 명. 학교는 1,300곳이 파괴되면서 수업을 받고 있는 아이는 3명 가운데 1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his senseless and reckless attack have left many Ukrainian children deeply distressed and without a safe space to learn. 이런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러시아 청년 신자들에게 러시아 황제 차르의 후예임을 기억하라고 연설한 것이 알려지면서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침공을 정당화하려는 러시아의 선정과 맞닿아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장례식이 고향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프리고진의 언론 담당은 텔레그램에서 프리고진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그의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포로홉스코의 묘지로 가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타스 통신은 유족의 뜻에 따라 프리고진의 장례식에는 가족과 친구들만이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채플힐 캠퍼스에서 발생한 총격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중국에서 유학 온 대학원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이 학교 대학원생 34살 차타이레이 씨가 1급 살인과 총기 소재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치 씨는 전날 교내에서 옌즈제 응용 물리학 분야 조교수를 총기로 살해한 뒤 체포됐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과열된 고용시장의 냉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가운데 지난달 기업들의 구인 규모가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를 보면 7월 민간기업 구인 건수는 880만 건으로 전달보다 5% 급감했고 전문가 전망치였던 950만 건도 크게 밑돈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그동안 과열됐던 미국 내 고용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범죄 조직들이 동남아시아인 수십만 명을 억류해 온라인 사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현지 시각 29일 범죄 조직들이 수십만 명의 동남아인에게 가짜 애정행각, 허위 투자 권유, 불법 도박 같은 온라인 사기를 벌일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 분쟁으로 피폐해진 미얀마에서 12만 명, 캄보디아에선 10만 명 정도가 가상 노예 상태에서 온라인 사기 범행을 강요받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물가 안정 대책으로 처방의약품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협상에 처음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는 당뇨병 치료제 자누비아와 혈전 용해제 엘리퀴스 등 가격 협상 대상 의약품 10가지를 발표했는데요. 복제약이 출시되지 않은 이들 의약품은 지난 1년간 보험 비용으로 500억 달러가 지출됐는데 건강보험서비스센터는 제조사 동의를 얻어 내년까지 협상을 벌인 뒤 2024년 9월에 최대 공정 가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지난 이틀에 걸쳐 호주에서 진행 중인 CCS 기술 실증 사업과 상업화 현장을 전해드렸는데요. 탄소 배출 억제와 함께 탄소 중립을 위한 대안의 하나인 이 CCS 기술이 국내에서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울산에서 남동쪽으로 58km 떨어진 곳에 있는 동해가스전. 지난 2021년 말 가스 생산이 멈춘 이곳에 국내 첫 CCS 실증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석유공사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1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이곳에 저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방안으로 CCS 기술의 활용 방안까지 더한 CCUS로 감축할 탄소량을 기존 1,030만 톤에서 1,120만 톤으로 확대했습니다. 문제는 국내의 관련 기술 수준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국내 CCUS 기술 수준은 미국, 유럽 대비 약 80% 수준인데 이 가운데 포집 기술 분야는 4.5년 뒤처져 있습니다. 탄소 저장 분야 기술 격차는 더 커 6.5년 차이가 나는데 포항 지진 이후 관련 연구들이 중단되거나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국내 CO2 포집 기술 수준에서 선진국과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큼 원천 기술은 확보하였는데요. 국내 기술이 좀 부족한 면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규모 실증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경제성입니다. 이런 가운데 CCS 기술이 위장 환경주의, 이른바 그린워싱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발전소에 탄소 포집 설비를 추가하면 건설 비용과 연료 사용이 느는 등 이산화탄소 감축량보다 배출량이 더 많을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통계적인 오해로 출발한 생각입니다. 현재 최대 감축량 대비 한 10%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감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배출량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국제에너지기구는 CCS 기술 없이 지구온도 1.5도 상승 제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CCS 기술은 큰 역할을 하며 효율 향상과 경제성 확보를 위한 CCS 기반 기술 개발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경찰이 인천에 있는 모텔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남녀 3명 중 2명을 체포하고 나머지 1명을 추적 중입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그제 오전 모텔 7층 객실에서 투숙 중인 20대 남녀 3명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함께 투숙한 남녀 3명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도주한 상태였는데 경찰은 이 가운데 20대 여성 A씨를 어제 오전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습니다. A씨는 마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차량은 충돌 직후 불이 났고 운전자 50대 A씨 등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은 불이 붙기 직전 탈출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